네, 우이독경 시작하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신희 KB금융지주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이 사람을 빼면 경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바로 그 주인공 파월 의장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이 이야기를 했더니 금융권이 안도감을 표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던데 일단 디스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말인데요. 이게 경제학 용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뭐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주로 하고요. 맞아, 디플레이션. 예.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디스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만든 단어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맥락을 보니까는 인플레이션의 그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쓰고 인플레이션 있는 거예요. 어떤 이게 이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 유신익 박사님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의미인데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안정화가 되는데 통상적인 원론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이제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디스인플레이션 다음에는 디플레이션이 중장기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원론적으로 고금리는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 원론적인 얘기는 했는데 중요한 핵심 뭐냐면 이 통화정책 수장의 입장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지금과 같은 이제 인플레 컨트롤 시기에 함부로 쓰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파이터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희들이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목격했어.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실제로 물가 상승 그러니까 힘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안 약해지고 겉으로만 이제 힘이 약해지는 척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조적으로 실제 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기저효과, 전년 대비한 효과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두 번째 공급망에 대한 불안 요인이 아직 해소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던 것 자체가 저는 좀 과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근데 금융시장이 안도감을 표하고 있다는 것은 파월 의장이 이렇게 판단한다면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이런 이제 스텝 안 밟고 그래서 어떤 금리 인상 추세가 이제 꺾이게 되기 때문에 좀 훈풍이 돌지 않겠느냐를 기대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뭐 11번인가를 이걸 언급을 했다고 그러죠. 그 발언하는 도중에. 그래서 뭐 계속 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뭐 굉장히 뭐 난리가 나던데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예측하기로는 보통 올해 상반기에 한 5.5%까지 가지 않겠느냐 기준금리 인상이 그랬는데 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정도 0.25씩 한 두 번 정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한 번 올리는 걸로 3월에 한 번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한 5.25% 정도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좀 낮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 나오는 것 같아요. 유신익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여기에 이제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는 이제 한술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금리 인상 끝자락에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내년도 가면은 이제 점도표에서 작년에 예상을 한 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한 수차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점도표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고 이제 금리 인하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채권을 갖다가 엄청 쟁겨 놓는 거예요. 특히 이제 외국계 IB 쪽에서 작년도에 금리 올라갈 때 채권을 계속 샀는데 올해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채권 이제 쟁겨 놓으면은 결국엔 내년도에 올해는 이제 그냥 고금리로 이자만 먹고 내년도 가면은 이제 가격이 확 이제 올라가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자본 차익이 생기니까 이래나 저러나 손해 볼 장사는 아니고 버티기로 들어간다 이런 이제 전략인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뭐 테크 기업들이 또 좋아지고 주가도 좋아지고 원자재도 막 이렇게 들썩거리는데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금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래도 이제 짧지만 그래도 1년여 기간 동안 이제 지속이 됐는데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 그리고 금융기관의
그 자금 자체가 특히 외국계 IB들, 상업은행, 투자은행들 이제 봤을 때 자금이 굉장히 여유롭다. 그래서 언제든지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징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분석이 되고 이 국면에 버블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뭐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은 지금 유동성이 풀린 게 그 시중에 이른바 그 실물 경제라고 할까요? 이 전체 경제에 이렇게 고르게 풀려 있다기보다도 자산 시장에 주로 관여하는 아까 IB 말씀하셨는데 은행 계통이라든가 이 투자 기관들의 유동성이 집중이 돼 있어요. 이 부분 유동성이 회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국제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고 이러면은 이게 조짐 자체가 자산 시장에 다시 만약에 금리가 인하하는 기조로 혹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또 자산 거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뭐 뛰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연결이 됩니까? 지금 미국에서 아까 말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 나온 다음에 미국 부동산 시장이 뭐 다시 들썩인다 이런 얘기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 예측 기사들이 있긴 있어요. 좀 더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이게 좀 다시 그러니까 그 필요 이상으로 과열 양상으로 간다면 어떤 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지 좀 더 풀어주신다면. 만약에 이제 이게 버블로 간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금융기관에서 외국계 IB들이 계속 그러니까 채권을 갖다가 쟁겨놨는데 거기서 채권을 갖다가 팔지 않고 더 사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채권의 쏠림이 제일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도 이제 미국의 시장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외국 그러니까 해외의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에서 캐리 트레이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빌리는데 작년도만 해도 그 금리 자체가 우리가 되게 비쌌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올해 되니까 오히려 달러를 빌리는데 해외 상업은행들 사이에서 빌리는 금액 그 캐리 트레이드의 비용이 떨어졌네. 그러면은 달러를 빌리게 되고 핵심은 여기서 달러 유동성 자체는 고갈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럼 그 금액을 빌려서 또 다른 투자를 하겠죠. 그 투자를 할 때 일단 첫 번째는 금융시장 쪽으로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약간은 부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그 외국에 많은 이제 그러니까 상업용 리츠도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엔 종국에는 이제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까지도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는 형성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틈새 시장으로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두 분의 말씀을 종합정리하면 파월 의장은 지금 떡을 짓는 게 아니라 쌀 씻고 있는 수준인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김칫국 마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쌀 씻는 사람이요. 네. 쌀을 씻으면은 김칫국 마시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 추측을 해가지고 무슨 의도로 이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쌀을 씻으면은 어딘가는 김칫국을 마실 거고 김칫국을 마시면은 누구는 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준비할 것 같은 네. 과정 전체가 예. 지금 근데 그 쌀 씻는 사람도 김칫국 마시는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부터 또 무슨 어떤 두뇌 게임이 벌어지겠죠. 근데 형국은 지금 이런 형국이라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그러면 잠깐 여기 중간 쉼표 찍고 일단 좀 먼저 점검을 할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조금씩 잡히고 있다는 판단인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파월 의장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미국 얘기지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이게 나라마다 이게 다르게 나타나요.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는 왜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요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나타난 건 다 달랐는데 가장 극적인 게 아마 터키하고 일본의 경우 같아요. 터키는 작년에 물가 인상률이 20%가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쫓겨난다 만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뭐 다시 좀 안정된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것 같은데 지진이 또 발생을 했어요. 예. 그런데 똑같은 작년 기간 동안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 이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나라마다 그 시장을 둘러싼 정책하고 제도의 설계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시장 구조가 그 대외적으로 어느 만큼 의존하고 있느냐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나라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요번에 요번에 가스값 오를 때도 드러났고 유류세 인해도 드러났는데
그 외국 대외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을 적에 이 충격이 바로 국내에 전달되지 않도록 미수금 같은 제도도 그런 거거든요. 가스 요금이 바로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미수금의 형태로 남겨놔 가지고 몇 년 동안 충격을 나누는 건데 이런 거니까는 작년에 있었던 충격이 바로 이렇게 덮친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꼭 안전하고 좋은 거냐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른데 이렇게 충격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 가지고 분납을 하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좀 더 긴 시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급격하게 나타났다가 급격하게 잡힐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나눠 가지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은 그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수치나 그 석탄 같은 게 불 붙이기는 힘든데 일단 불 붙여놓으면 밑불로 계속 있잖아요. 오래 가죠. 그러면 이게 그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인플레이션적인 어떤 기조를 갖다가 경제 전체에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공요금이라든가 뭐 가스요금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좀 오를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빠르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는데 하나의 완만한 기조로 긴 기간 동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오, 길게 갈 것이다. 예. 유신익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아르헨티나가 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100%입니다. 2배 됐다는 얘기. 네,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최근에 극심한 가뭄하고 거기다 바로 이제 최근 몇 주 동안 또 태풍이 오고 뭐 우박이 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 기후 현상도 있긴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공급망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라는 거는 결국엔 공급망 라인,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들이 얻어낼 수 없는 에너지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망 라인이 잘 구축이 돼 있으면 사실은 남들이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더딜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구축이 힘들다. 이 이야기는 즉슨 뭐냐면은 어떤 대외 교역적인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힘이 좀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라인을 얻어내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인데 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좀 안 좋게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그 공급망 라인이 굉장히 확고하게 굳혀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올해 와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완화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작년도에 가스 대란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주로 얻어오던 카타르라든지 다른 이제 국가들이 사실은 다른 국가들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들 이쪽으로 다 이제 선회해가지고 공급망 라인이 다른 쪽으로 다 뻗어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수취할 수 있는 그 라인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그 양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들이 다 이제 얻어가고 나서 이제 파이가 좁아지니까 거기서 또 경쟁적으로 물가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중국 얘기 좀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중국도 사실상 이제 그 봉쇄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기지개를 펴면은 글로벌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망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그 과한 부분이 있다. 얼마 전에 이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제가 재미있는 리포트를 봤는데 저도 비슷한 의견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중국과 그 미국 유럽의 리오프닝은 다르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가계의 재원, 그러니까 가계의 재정 지원을 엄청나게 해서 그 당시 코로나의 봉쇄 시기에 그 개인들의 초과 저축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아, 돈을 엄청 풀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저축이 됐다. 그렇죠. 초과 저축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한꺼번에 미국 유럽 한꺼번에 풀리다 보니까 뻥 터지면서 소비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플레를 유발을 시킨 건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가계 지원이 아니라 부실 기업 지원에 더 초점이 됐었고 초과 저축은 없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풍선이었고 물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뷰티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 소비 이런 쪽은 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그 공급망 라인 쇼티지가 생겼을 때 운임 지수가 굉장히 급등을 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봉쇄 시기에 이제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수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과 수요가 이제
꼬이면서 나타나는 운임지수 급등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운임지수는 굉장히 하방을 계속 안정적으로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쇼티지 부분 때문에 또 이게 뻥 터질 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중국 관련되는 원자재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금, 은, 구리, 납, 아연 이런 것들인데 이게 리오프닝 하기 전에 최근까지 놓고 보시면 사실 파월 의장의 디스플레이션하고 곁들여서 연결이 돼서 이미 그 전에 오를 만큼 또 다시 반등이 굉장히 셌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오히려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은 기대감이 오히려 선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판단들이 있고 저도 그 부분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빈 소장님. 네, 저도 그 같은 의견인데 네. 저는 좀 더 좀 세다고 그럴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리오프닝이 될 경우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경제 활동 재개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관건은 중국이 이 경제 활동 재개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잡아나갈 거냐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야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뭐 블록화 같은 것까지 이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그 2019년, 2020년 이전에 있었던 질서를 다시 복구하는 쪽으로 갈 거냐. 뭐 중간에 어느 방향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중국이 만약에 이 코로나 이전 상황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형태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은 앞에 말씀하셨듯이 가치 사슬망 교란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어떤 공급 측에서의 인플레이션 부분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면은.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중국이 이번 기회에 그냥 어떤 중국의 생산 방식이라든가 산업 구조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잡겠다. 이러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중국이 경제 활동을 이렇게 하면은 공급 측에서의 인플레이션 요인을 완화시키는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 논의를 단순하게 해서 미국과 우리나라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와 관련해서 미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고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는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지금 뭐 미국 노동 시장의 상황도 다르고 미국이랑 우리랑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 전망도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게 완만하게 계속 나타난다. 예.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상태를 보면은 이게 밑에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기조에 깔고 시장 결정력이 큰 어떤 행위자들이 좀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양상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나라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한국하고 미국하고 뭐 이게 추세가 다르게 나타난다. 저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정책을 무턱대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2015년쯤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13, 14년 그때쯤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 어떤 형국이 있었냐면 이제 서프라임 버블 위기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열심히 해가지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회복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 압력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럽 재정 위기가 생겼고 유럽 재정 위기가 생겼을 때 이제 또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뭐 우리는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국은 중요한 거는 계속 금리 인상을 했고 계속적으로 타이트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 꼬이면서 우리는 금리를 내렸는데도 계속 힘든 형국이 있었고 그 당시에 거론됐던 게 유동성 함정.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형국이 일어난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유동성 함정이 장기화되면은 일본식의 어떤 디플레이션 불황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금 한국과 미국을 딱 잘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미국은 공급층망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가스도 생산하고 쉘 오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인플레 내수로 본다면은
일단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고 임금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인플레를 유발하는데 그거는 고용 시장이 좋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인플레한테는 안 좋은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순환의 어떤 그 고리가 일단은 형성이 돼 있다. 베이스는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가만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일단은 금리 내리면 경기는 다시 폭발하는 거예요. 다시. 근데 한국을 보시면 일단 공급망 라인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물가가 안 좋아요. 물가가 높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언제 해소될지 아직 미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용 시장이라는 가계 소득 부분이 굉장히 탄탄해서 소비가 좋느냐? 그건 아닌 상태예요. 그건 뭐냐면은 체력이 약한데 공급망 라인 때문에 훼손된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올려놨는데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체력이 안 좋은 가계 쪽하고 그다음에 고용시장 쪽이 더 죽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앞으로 1, 2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기대했던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대한 건 수출 쪽이었죠. 항상 수출이 외부에서 훈풍을 넣어주면서 체력을 회복했는데 근데 그게 예전과 다르게 글로벌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가 앞으로 혹은 중국 경제가 앞으로 혹은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게 순환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다. 그들이 천명한 게 대외 수지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들 혼자 잘 살겠다. 이게 결국에 한 단어로 하면 블록화에서 맞이하는 제조업 수출 국가의 어떤 어려운 구조가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차제에 우리도 미국 연준 독립국이 아니라고 작년에 누가 또 말씀하고 그러셨는데 그 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정치적으로는 독립됐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않다. 왜 이창용 총재가 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차제에 이게 우리가 연준에서 좀 하나 좀 참조해야 될 게 있는데. 연준 그 중앙은행이 보통 그 이제 물가 인상률 이거를 갖다가 최고의 목표로 삼잖아요. 물가 인플레를 잡는 거. 근데 미국의 연준의 경우에는 그거랑 노동시장도 같이 하나의 미션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 나온 그 파월 의장 얘기를 보면은 물가 인상률은 이런데 노동시장이 이렇고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뭐 이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노동시장이 어떠냐, 고용 상황이 어떠냐, 실물 경기의 침체 상황이 어떠냐 같은 것도 좀 본격적으로 많이 좀 반영을 해서 금리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연준이 만약에 그렇게 움직인다면 얼싸고 나와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면서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말로는 못해도 레이저 눈빛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막 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요? 그러니까 금리 가지고 너무 고금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미국 따라서 좀 잘 해주세요. 이런 얘기 얼마든지 이제 그 간접적으로 팍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요? 정부에서는 지금 그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 입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나 이런 데 계신 분들도 당연히 고용률이라는 거 신경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반영을 하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지고도 이제 뭐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어떤 투자의 시점이 온다더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먼저 선 반영돼 가지고 김칫국 마시는 하나의 어떤 증자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꼭 그 요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곁들여져 있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들 시장금리가 빠르게 안정되는 거.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이 일단 대책 자체가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만의 마이크로 요인인데 대책이 이번에 사실 한꺼번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세금 부분까지 규제 풀고 뭐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약간 개선 이런 현상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뭐 노도강 지역에서는 뭐 이제 그 하락세가 멈췄다. 뭐 이런 지금 보도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것까지 그 부동산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십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떤 정책을 어떤 기조로 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분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베이스 자체가 이제 탄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제 그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자금 유출이라든지 미국과의 금리 갭 부분에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기보다는 우리 경제 체력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버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소장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을 확 풀었다가 지금 돈을 이렇게 조금 약간 살짝 금리로 이제 살짝 컨트롤을 했는데 한번 맛을 보니까 이제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그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이제 코로나 때 풀었는데 이걸 갖다가 고금리를 통제를 조금 하니까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경제 체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고 그게 글로벌 경제의 그 우리가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GDP를 형성을 할 때 돈이 얼만큼 몇 바퀴나 도느냐 그걸 갖다가 통화 유통 속도라고 하는데 당연히 유통 속도가 높을수록 경제에서 돈이 선순환이 되고 사고 팔고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유통 속도가 사실 2000년 초반 이후에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전 세계가 다 동일합니다. 어디 가서 딱 잠겨버리는 건가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도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눈 것처럼 예상하기로는 그게 돈이 안 도는 게 실물 부분에서 안 도는 거고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 가 있냐? 금융기관 쪽에 다 쟁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 자산시장 버블로만 만드는 이제 뭔가 비합리적이고 안 좋은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핵심 뭐냐면은 지금은 돈을 풀고 금리를 조절해서 당장은 경기를 경착륙 안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 일반자분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게 돈이 돌 수 있게 해서 건전한 경제, 순환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재정 정책, 돈을 반드시 쓴다기보다는 이 돈이 잘 돌게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옛날에 그 밀턴 프리드만 그 유명한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화폐적 현상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제 의견은 완전히 반대인데 그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적에 가장 위험한 게 이거를 화폐적 현상으로만 봐가지고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금융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만 가지고서 잡는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이건 사실 어떤 문제냐면은 산업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는 것 하나가 얼마 전에 그 스티글리츠 교수가 그 중요한 그 지적 하나를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은 금리는 높고 물가가 높고 이런 상황이 되면요. 대기업들도 그렇지만은 특히 좀 경제학이 힘이 좀 딸리는 부분들은요. 이 금리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을 갖다가 다 가격으로 전가시킬 위험이 있어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 스티글리츠가 했었던 얘기는 그 인플레 잡는다고 금리를 높이게 되면 이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물가를 더 높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화폐적인 현상으로 봐서 금융적으로 뭘 한다고 해가지고 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럼 이럴 때 출구는 지금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게 그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를 그 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기로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미래적인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미래적인 형태로 투자가 벌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 고용을 창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득을 올려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지금 해야 될 정책에 나아갈 방향이고요. 앞에 그 유신익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 연결을 그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요. 돈이 지금 금융이나 자산시장으로만 도는 게 아니고 산업 부분으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혈맥을 뚫는 일을 갖다가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그 지점에 두 분의 말씀이 지금 일치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소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하나만 첨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가 좀비 기업이란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좀비 기업. 그렇죠.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존재하고 부채로 계속 연명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대표적으로 좀비 기업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사실 기대는 했었어요. 뭘 기대했냐면 물론 아프죠. 좀비 기업이 쓰러지고 그걸 다 목도하고 거기서 실업률이 생기고 그 굉장히 좀 아프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이 좋은 타이밍이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예전에 폴 볼커 때도 사실은 좀비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이제 그들이 계속 양적 성장을 하다 보니까 좀비 기업이 어느새 많이 부실 기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걸 2년 동안 다 구조조정을 해버렸어요. 실업률은 폭등을 했지만
그 다음에 구조 조정이 다 일어나고 나서 건전한 기업들만 생긴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된 다음에 돈을 다시 풀고 금리를 인하하니까 그때부터 미국 경제는 거의 10년 이상 선순환 경제가 굉장히 건전하게 잘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가 이번에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당장의 2, 3년의 경기 경착륙이 두려운지 그것을 못하고 있는 페드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앙은행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초기의 시점에서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번에 고통스럽지만 뭔가 부실과 과잉 부채에 대한 조정을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지만 그렇게 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요거를 추가해서 드리고 마무리를 하죠. 지금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산업 정책을 평가를 좀 해주세요. 그 원자력이 중요하다라는 것하고 그 말고는 그 지난 정부랑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제 걱정이 되는 거는 산업 정책이랄 건 없고 감세 정책만 있어요. 그러니까 감세를 해가지고 투자를 늘리겠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산업에 대해 지금 이 산업에 대한 입장은 제가 보기엔 감세 이것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실물 투자로 연결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적인 산업 구조가 뭐냐는 걸 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선 고용 창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용을 질 좋은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종류의 산업이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개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청사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예, 좀 그런 느낌입니다. 유승익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저는 이제 좀 바램 뭐 이런 게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좀 들리는 소식 중에 좋은 게 소상공인을 갖다 육성하겠다는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번에 내친 김에 중장기 전략으로 굉장히 잘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육성하겠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벤처도 투자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렇죠. 소상공인도 벤처 투자와 똑같이 그들한테 투자를 해주고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 지원을 해주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근데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항상 위기 때 항상 이제 뭔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건드리게 되는데 이게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항상 이제 수출 경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내수 경제가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소상공인이 일단은 확정적으로 굉장히 커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내수 소비가 계속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버버리는 이제 뭐 글로벌 기업이 돼버렸지만 버버리 같은 내수 기업이 있을까요? 소상공인이 있을까요? 바로 버버리 같은 소상공인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버버리가 소상공인입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결국엔 글로벌 브랜드가 됐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이제 브랜드를 물론 이제 기간은 오래되겠지만 당연히 경쟁력이 있고 내수 소비에 있어서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확증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이 소상공인을 우리가 기존의 관점처럼 뭐 치킨집, 은퇴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직업 이런 연장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육성 전략이 이번에 중장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거기서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소비가 일어나는 내수의 소비장이 그래서 커지는 그런 전략이 좀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초 기반부터 다져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이독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